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는, 음성은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날씨가 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경보가 많이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 낮 시간 동안에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화요일, 수요일경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더위가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면역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언제 또 출현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또 요즘 또 다시 또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면역을 평소에 튼튼하게 잘 건강하게 관리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한 그런 질병 그리고 또 면역이라는 것이 그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방어하는 그러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항하는 그러한 능력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면역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네,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가장 또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면역에 관련된 자료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체내에서 그 면역 시스템, 면역 기관, 또 면역 물질도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을 그 면역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021년 한참 코로나가 이제 최고 피크에 달했을 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만연했을 때 우리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증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증과 경증이 왜 다를까? 뭐 이런 그 의문점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진행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그런 비강, 그 코나 이제 기관지 이쪽에 점액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관지나 이런 그 코 이쪽에는 다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막은 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인데 이제 우리 몸 안쪽에 있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피부 이렇게 얼굴은 좀 건조하지만 몸 안에 있는 피부는 이렇게 좀 약간 끈끈한 그런 점액으로 둘러싸여 있고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막에서는 이제 점액이 분비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점액 통로 면역 반응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무증상으로 지나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점액 통로에 항체를 생성하는 비세포나 면역세포 중에 비세포나 또 면역 기억에 관여하는 헬퍼 T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의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중증 환자는 반대로 이러한 B세포나 T세포, 이 면역세포가 적었다. 그래서 면역이 평소에 건강해서 면역세포가 충분했던, 그래서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했던 분들은 코로나가 감염이 되었어도 무증상이나 이제 경증으로 지나갔는데, 이 평소에 면역이 약하신 분들에게서 면역세포의 그런 수가 낮고, 또 면역세포의 기능이 이제 그 저하된 그런 경우에 이제 중증의 그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맥 통로의 면역 반응이 초기 면역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점막 면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점막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막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와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 피부가 똑같은 조직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부, 이 점막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제 입 안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장, 비축 소화기관 전체가 다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이제 기도, 기관지, 폐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다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그렇게 그래서 이 그 몸의 피부 조직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피부와 그다음에 이 호흡기와 소화기, 생식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어, 이몸 안에 있는 그런 호흡기나 소화기나 생식기는 다 점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점막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기 때문에 이 점막이 건강해야만 최초의 면역 반응 단계에서 이런 외부의 침입물을 잘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폐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말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기관지,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제 감염되는 그러한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면역이라는 것은 생체, 우리 몸이 외부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면역이라고 하고, 이 면역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 면역과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적응되어서 얻어지는 후천 면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선천 면역에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점막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여러 이제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면역 기관들, 그 면역 기관들, 면역 조직, 임파선, 편도선, 비장, 흥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 선천 면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역 물질로서는 뭐 보채, 대식세포, NK세포, 림프구, 백혈구 등과 같은 그런 면역 세포들도 다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에 관련된 그런 물질, 대표적으로 이 사이토카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토카인, 그중에 이제 사이토카인 중에서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사이토카인들도 역시 선천 면역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후천 면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항체를 의미합니다. 항체. 즉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면 우리 면역 그 체계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놓고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이후에 또다시 같은 그런 항원이 침입을 하면 이제 그 기억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항체를 생성하면서 이제 그 외부의 침입물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면역 기관과 이제 면역 물질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외부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부나 점막, 소화관, 호흡기, 뭐 생식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물리적 장벽, 물리적으로 이제 차단을 시키잖아요. 외부와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장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점막 면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화기관, 장에서의 면역, 장관 면역도 이제 점막 면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물질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 면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막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로 최전선에서 그런 침입 물질을 방어하기 때문에 점막 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점막이 건강해야만 이 면역이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그 점막에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이 점막에는 이제 그 면역 세포 중에서 수지상 세포라는 그런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말 그대로 나무수 가지 지자를 써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그런 세포인데 이 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항원이죠. 항원이 침입하면 그 항원에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 면역 체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고 또 면역 세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외부의 침입 물질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서의 그런 면역 작용이 최초의 면역 작용이고 중요한 면역 작용인데, 이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피세포,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중에 상피세포나 점액 분비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피세포나 점액 분비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돼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제 면역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한 그 점막에서의 정상적인 분화 조절, 또 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그래서 비타민 A는 우리가 보통 이제 눈 건강, 혹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더 중요한 기능성은 이 점막 면역,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는 우리 체내에서 뮤코 다당류의 합성에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뮤코 다당류는 이제 뮤코가 점액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피부에 존재하는 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이런 것들이 피부에 존재하는 성분들인데, 이러한 성분들은 사실 결합 조직에도 존재하는 결합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 결합 조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관절의 연골이죠. 그 연골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뮤코 다당류라고 하는데, 이 비타민 A가 이 뮤코 다당류의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뮤코 다당류가 잘 만들어지고 또 잘 점막에 잘 존재해야만 충분하게 풍부하게 존재해야만 뭐 보수력, 높은 보수력과 그런 습도를 유지해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부의 윤활성과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또 더 중요한 기능은 이러한 뮤코 다당류들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힘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점막 면역의 핵심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뮤코 다당류의 핵심적인 물질, 이 뮤코 다당류를 합성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A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타민 A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고 또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러한 지용성 영양소는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래서 비타민 A가 또 그중에 독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어떤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5가지 영양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A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통 권장량의 50% 이상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어, 알려져 있고 또 그래서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타민 A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없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그 섭취하시는 정도라면 비타민 A가 과잉일 걱정은 전혀 없으니까요.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되고요. 일반 식사를 통해서도 비타민 A가 그렇게 잘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과잉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관 면역, 이 소화기죠, 소화기. 우리 장, 우리 장도 이 피부의 그 일종이고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면역도 이제 이 점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면역 기관들을 쭉 그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관지나 이쪽 그 코나 기도 이쪽에는 편도선과 아데노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에는 흉선, 그리고 뼈에는 골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림프절, 그리고 이제 맹장도 중요한 그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 기관. 그래서 면역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장에서 이제 많은 그런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그런 면역 기관을 파이어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 이제 전체 면역의 8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이 우리 몸 전체로 다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면
장의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도 전반적으로 다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면역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 면역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비타민 A나 D 그리고 이제 장에 관련해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선천 면역,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 면역의 특징을 보면요. 비특이적 면역, 그러니까 비특이적, 그러니까 상대를 골라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없애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바로 무분별하게 비선택적 그리고 무조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좋은 물질이 들어오건 나쁜 물질이 들어오건 일단 들어오면 일단은 선천 면역이 그 가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뭐 물리적 방어 그런 이 점막이나 피부의 물리적 방어뿐만이 아니라 염증 반응 또 식균 작용 등과 같은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외부 미생물의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된 이물질,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도 이 선천 면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부에서 몸 안에서 생성되는 이물질은 뭐냐면 바로 이제 암이죠, 암, 암세포. 암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돌연변이 세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가 또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 중에 이 암세포만을 상대하는 그러한 면역 세포도 존재하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면역 세포들 중에서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의 그런 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세포가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대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먹어치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대식세포 안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서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 없도록 다 분해를 잘게 쪼개서 분해를 시켜가지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식세포의 작용이고요. 그다음에 NK세포가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 혹은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및 암세포 대응하는 그런 면역세포이고요. 그다음에 세포 자살,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딱 발생하면 이 NK세포가 이제 다가가서 어, 그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의 그 자살을 유도한다. 이렇게 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암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NK세포가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NK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운동이고요. 운동을 하면 NK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웃으시면, 많이 웃으면 이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결과인데, 보통 이제 많이 웃으면 NK세포의 활성도가 2배 이상 강력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웃을 때 분비되는 그런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이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면 이제 그 NK세포 활성도가 2배가 증가하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한 15초간 정말 크게 막 웃었을 때는 이 NK세포 활성도가 2배 증가해서 그 활성도가 12시간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5초간 2번씩만 웃으면 이제 암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똑같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면 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면역 조절제, 면역 물질이 바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존재하고요. 그 감염증에 대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계의 방어 기작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예,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외부에서 항원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이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서 이 사이토카인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이 다른 세포에 작동을 하면서 다른 세포가 이제 그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중요한 면역 물질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과잉 반응이 일어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생성되어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페론입니다. 인터페론. 인터페론은 이제 NK세포, 앞서 보셨던 NK세포나 T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인데, 이제 바이러스를 이식하면은 이제 이러한 세포들에서 감마 인터페론을 생성하고요. 감마 인터페론은, 네, 감마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면 다른 세포에 가서 비감염된 세포에 그런 그 핵 안에 있는 RNA를 파괴시켜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감염된 세포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감염세포가 스스로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페론이 사이토카인의 중요한 한 종류인데,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체계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천 면역은 이제 체액성 면역, 그래서 항체 매개 면역.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원이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한다. 항체를 생성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항체 매개 면역입니다. 체액성 면역.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은 이 항체가 Y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다 항체마다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부분, 이 Y자의 끝에 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이 이쪽 물질이 이제 치환이 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다른 종류의 항체가 되는 것이죠. 이미노글로불린 A라든가 이미노글로불린 E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항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포 매개 면역,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이제 대식세포나 NK세포가 앞에서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그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이런 독성 물질, 이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항원을 공격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천 면역, 그럼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 NK세포나 뭐 대식세포나 이런 거 다 선천 면역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또 후천 면역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 원래 이제 면역 세포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 면역계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면역 세포 중에서 이제 항원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적인 그런 그 비특이적, 비선택적 면역 작용을 하는 면역 세포의 특성 이외에 특정 항원에도 반응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것도 후천 면역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 이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무조건 항원 항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후천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면역세포는 선천 면역계이지만 항원 항체에 관여하는 그러한 면역 반응은 다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드릴 이유는 이제 면역 균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후천 면역을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천 면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체액성 면역과 그다음에 항원에 반응하는 면역 세포의 그런 어떤 반응, 세포성 면역 이렇게 후천 면역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항체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뮤노글로불린, 항원에
결합해서 이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뮤노글로불린 A, D, E, G, M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면역 균형이 중요합니다. 면역이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이 무조건 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우리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역이 약하다, 세다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도 중요하고 후천 면역 중요한데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도 역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TH1이 이제 세포성 면역인데요. 그리고 TH2는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이죠. 그런데 TH1이 쓸데없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H1.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이 쓸데없이 강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그러니까 항원이 침입했을 때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냥 항원이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냥 강해서 우리 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 이것도 면역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관절염이라든가 당뇨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다발성 경화증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이제 그 앓고 계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 네, 자가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후천 면역. 이제 항체가 또 이상하게 이제 항체가 막 쓸데없이 많이 생성되고 또 이 항체가 이제 항원을 없애야 되는데 항원을 없애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 면역세포를 막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후천 면역 중에 이제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이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천식 같은 네,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면역 과민 반응도 역시 면역 균형이 네,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면역 과민 반응이다. 그 면역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선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면역이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 선천 면역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은 상대적으로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NK 세포가 대표적인 그런 그 면역 세포이고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암 세포를 억제하는 암 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면역 세포가 NK 세포가 말씀드렸잖아요. NK 세포의 수와 활성도는 60세가 되면 40세에 50%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후에 이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NK 세포의 숫자나 활성도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NK 세포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네, 암 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암이 이제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제 선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NK 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뭐 면역 세포라든가 면역 물질이라든가 물리적 장벽, 상피 조직이나 피부나 점막 같은 것들이 다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 면역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천 면역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영양소가 진정으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네. 면역을 우리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것이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면역이 쓸데없이 강하면 앞서 보셨던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 면역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면역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면역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가 바로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의 중요한 영양소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면역 균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을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리적 장벽, 피부나 점막이나 또 이제 면역 그 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런 면역 기관들 또 면역 세포들이 이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항체도 단백질이 없으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주요 구성 성분도 역시 단백질이라는 거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면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백질은 어, 아직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단백질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면역에 대해서 잘 연결을 못 시키시는데 중국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중국 보건 당국이 단백질의 기능성에 대해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면역에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 이제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네, 그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백질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능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비타민 C는 예전부터 이 호흡기 계통의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로 이제 그 감염되는 바이러스 감염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감기가 대표적인 것이고 인플루엔자, 이제 독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네, 그런 감염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염증이 전부 다 호흡기 계통의 그런 감염증이었죠. 뭐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기 감염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타민 C가 이렇게 호흡기 감염에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비타민 C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백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백신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제외하고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C가 이제 다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과 같은 코로나 등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 기존 백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음, 연구를 해서 간신히 개발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지금보다 한 5배 이상의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상도 철저히 해야 되고 부작용도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후유증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가 이제 심각했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백신이 빨리 이제 개발이 됐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백신이 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나 슈퍼바이러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의 이런 항바이러스 효과, 그러한 또 비타민 C 고농도 요법 등에 대한 그런 활발한 재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시면 되고요. 네, 비타민 C는 면역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뭐 상피장벽, 그러니까 우리 피부 조직이나 점막에서는 주요 그 피부나 점막의 구성 원료가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 중에 콜라겐이 이 피부나 점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콜라겐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상피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고 또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유해산소의 손상으로부터 세포가 이제 손상을 입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식세포의 작용을 강화시켜주고 또 면역세포의 운동성도 강화시켜주고
주화성도 강화시켜준다. 이 주화성이 뭐냐면 앞에서 이 사이토카인 분비하면 그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른 면역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 정도를 주화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포가 활성화되는 성질, 그걸 주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런 면역세포의 주화성을 강화시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B세포나 T세포와 같은 이러한 그런 면역세포의 분화, 증식 강화하고 또 항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염증 조절 인자, 염증 반응도 원래는 면역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 세균이 침입하면 우리 면역세포와 전쟁을 일으키죠. 막 전투를 일으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이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염증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라서 염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반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면역 반응의 일종으로서 발생하는 염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염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면역 반응으로서 염증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계속 누적되는 그러한 염증이 이제 우리 건강에 아주 큰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죠. 비타민 C는 이제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체내 비타민 C가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또 항균 작용, NK세포 활성화, 그다음에 면역세포 활성화, 그다음에 감염이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감염이 되거나 염증 반응은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면역세포와 외부의 침입물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럼 면역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면역세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산소를 소비합니다.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 산소를 이렇게 면역세포가 다 끌어다 산소를 소비하게 되니까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유해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유해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해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 그 유해산소에 의해서 다른 세포들이 다 손상을 입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염증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다른 조직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면역 반응의 그런 후폭풍으로, 네, 그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 면역 반응인 염증 반응의 부작용으로 세포가 산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 세포가 항원을 물리치면서 다른 세포들이 산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호흡 폭풍이라고 합니다. 호흡 폭풍. 네. 전문 용어죠. 호흡 폭풍. 그래서 이런 호흡 폭풍이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세포가 다 산화 손상을 입게 되고 면역 세포들이 다 산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다른 산소는 우리 몸이 다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그때 막 산소를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면역작용이 활발할 때는 다른 신체 기능은 뭐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이렇게 산화선상을 억제할 수 있고 앞서 보셨던 호흡기의 감염 억제 효과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C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보면은 NK 세포나 대식 세포 같은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그런 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 나오면 후천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후천 면역에 관여하는 이런 B세포나 T세포의 활성화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역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타민 C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면역에 있어서 비타민 C와 항상 쌍으로 다니는 그러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거죠. 면역에 있어서 비타민 C와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아연. 네, 아연을 보면 면역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면역세포의 분화에 있어서 어떤 비타민 C와 아연의 역할이라는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은 어린이의 면역과 건강에 있어서 그런 비타민 C와 아연의 필수적인 역할, 뭐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비타민 C와 아연, 징크가 아연이고 이 비타민 C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머지들은 뭐냐면, 나머지 이제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 맨 위에 있는 스템셀이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에서 이제 면역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세포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혈구에는 혈액 중에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이 다 혈구세포라고 하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가, 혈소판이 있는데, 이 중에 백혈구가 이제 면역 담당하는 거고요. 그 백혈구에는 과립 백혈구, 그래서 호상고, 중고, 호영기구가 있고, 무과립 백혈구에 단핵구, 림프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식세포, 뭐 수지상세포, T세포, B세포 등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그런 면역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비타민C와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다 면역세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면역세포가 분화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C와 아연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면역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면역 기능에 있어서의 그 아연의 역할이라는 논문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회색 화살표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거고, 흰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은색은 아연의 역할입니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감마 그런 중요한 사이토카인이 감소하죠. 감소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TH1은 흰색 화살표니까 TH1은 감소하는 거죠. 이 세포성 면역, 면역세포의 기능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선천 면역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선천 면역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네, 그 TH2, 항체 면역이죠. 후천 면역이죠. 후천 면역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후천 면역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예, 선천 면역이 약해지고 후천 면역이 강해졌으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면역 균형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 균형이 깨지는데 검은색 화살표 보면 그 감소한 그런 그 현천 면역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감마 등을 네, 증가시켜주는 것이 검은색 화살표인 아연의 역할이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또 아연이 줄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연의 면역 조절 작용, 세포성 면역 강화, 그리고 그래서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염증을 억제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연이 피부 장벽 기능, 물리적 장벽, 상피나 점막에서의 세포들의 기능 조절, 네, 점막 면역세포의 조절, 그리고 혈액 면역세포의 조절, 혈액 중에 혈구 중에, 백혈구 중에 단핵고, 중구, 뭐, B세포, T세포 뭐 등과 같은 그런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선, 골수, 이제 흉선과 골수가 대표적인 면역기관이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흉성 골수에서의 면역세포의 생성과 발달에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연은 면역세포의 생성부터 면역세포의 분화,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동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면역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과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에서의 아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해산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해산소가 발생하죠. ROS가 유해산소고요. 유해산소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 혈액 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혈액 벽에 이제 들러붙게 되죠. 네, 플라크를 형성해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유발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산화가 되면서 NF-카파비라고 하는 염증 인자가 활성화됩니다. 염증 인자가 활성화되고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 또 염증, 또 혈액이 뭉치는 그런 혈액 응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맥경화 유발시키는데 아연이 그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그런 구성 성분입니다.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그래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연 자체가 염증 억제의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비타민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D도 역시 물리적 장벽, 피부나 점막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선천 면역 강화, 항균 활성 펩타이드. 이제 우리가 보채, 단백질 보채라고 하는데 이 보채도 중요한 면역 물질이거든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항균 활성 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하고 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균 활성 펩타이드는 이제 그 면역 그 강화시키는 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후천 면역 강화, T세포 활성화, 또 면역세포 증가, 뭐 이런 후천 면역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그러한 그 항균 활성 펩타이드 중에 이제 LL-37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런 항균 활성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 항균 활성 펩타이드 LL-37 이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이제 비타민 D가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항균 작용, 또 암세포 자멸사, 면역 조절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면역 관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D가 이제 면역에 있어서는 면역 미네랄 하면은 아연이고요. 면역 미네랄 하면 아연이고 면역 비타민 하면은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미국 최고 의료진들이 처방한 영양소가 비타민 D와 아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면역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를 할 수 있고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은 비타민 D가 있고요. 비타민 D가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의 분화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후천 면역에 해당되는 T세포, 항원항체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B세포의 분화와 활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타민 D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면역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아연, 각각 미네랄과 비타민을 대표하는 면역 영양소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충분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있겠죠. 셀레늄도 중요한 그런 면역 미네랄이죠.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후천 면역에 해당하는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에 특히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양한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밝혀져 있죠.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이 약화될 수 있다. 그 항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이고요. 또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항산화 효소,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 GPX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 셀레늄이죠. 셀레늄은 이제 항산화 역할을 담당하는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 패러독스, 셀레늄의 모순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셀레늄이 그 영양적 수준에서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셀레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제 셀레늄을 보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이게 고농도의 네, 고농도의 고농도로 셀레늄을 보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아주 높은 농도에서는 산화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가 뭐냐면 지금은 평소에는 항산화제로 작용하다가 고농도로 우리가 보충하면은 산화제 반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 역할을 어디서 하냐? 그냥 일상 세포, 그냥 정상적인 세포에서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에서, 종양세포에서 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종양세포에서는 종양세포를 산화 손상을 일으켜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화학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셀레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셀레늄의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셀레늄은 역시 네, 면역 균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면역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죠.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 면역 기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알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와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네, 바로 미생물학적 작용, 상피 조직의 작용, 그다음에 면역학적 작용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미생물학적 작용은 뭐냐면 우리 소화기관 장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존재하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미생물학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피조직의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상피조직, 피부와 점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소화기관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존재하면 장도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점막을 통해서 침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조직의 작용이라는 것이고요. 면역학적 작용은 유산균, 그러니까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자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 대표적으로 단쇄지방산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면역학적 작용,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장관 면역, 장에서의 면역 기능,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도하는 그런 장관 면역, 우리가 삼중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중 면역. 삼중 면역은 장내 세균총,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장 점막층을 튼튼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장에 존재하는 면역기관인 파이어판의 직접적인 그런 포스바이오틱스, 단순 지방산들이 그런 파이어판 면역기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삼중 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에서 만들어진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들은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폐로 이동할 수 있고, 뇌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신체 기관에 다 이동해서 그 신체 기관의 면역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폐에서 이동하는 장에서의 면역 물질이 폐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장에서의 면역 물질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폐로 이동하고 폐에서의 그런 감염을 억제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19에 많이 감염되신 분들은 소화기관 약하신 분들이 많이 감염됐고요. 소화기관 강하신 분들이 감염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소화기관 튼튼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반대로 이런 감염 바이러스의 어떤 대사 물질이 또 거꾸로 장으로 와서 장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셨던 분들이 소화기관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체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 이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체의 어떤 시기에 의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면은 이제 그 태아의 그런 유전자 조절이 변화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시기나 아니면 환경오염, 항생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장내에 세균총, 그 모체의 세균총이 그 이세 태아에게 이전이 되거든요. 생애 초기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장내 세균총이 있을 경우에는 면역 기능 떨어지고 비만, 당뇨, 암, 감염, 천식, 알러지의 발생 가능성이 생후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생애 초기에 건강한 그런 장내 세균총을 유지하면 면역 관용이 가능하다. 이 면역 관용은 뭐냐면 앞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런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면역 상태, 면역 기관의 정상 상태, 면역 체계의 정상 상태를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에 정상적인 그런 세균총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면역 관용이 가능하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음, 그 장내에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의 그런 비율이 적거나 아니면 그 나쁜 균들의 그 비율이 높으면
이제 면역 관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역 과민 반응,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유에는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면역 강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의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그런 면역 물질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이 면역 물질들입니다. 아주 많죠. 그런데 이런 면역 물질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면역 기능, 소화기관의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장내에 좋은 균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좋은 균을 증식시키면 내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면역 물질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기 때에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성장기 때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돼요. 잘 먹고 잘 흡수해서 대사를 잘해야지 성장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 그래서 이러한 그 생애 초기에 면역 기능과 소화 기능의 발달이 전체 인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데, 생애 초기에 면역 기능,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영양소, 장 건강과 면역을 담당하는 영양소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초기에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고, 이 면역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하면 성장이 안 되고요. 성장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면역과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장이 잘, 면역이 약하면 성장이 안 되고, 네. 또 성장이 안 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같이 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우리 몸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이, 좋은 균들의 종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의 균 다양성, 이 프로바이오틱스 다양성이 감소하면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 좋은 균들의 종류를 이제 많은 종류의 좋은 균들이 우리 몸에 장 속에 서식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장내의 균종 다양성, 장내의 좋은 균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대사 질환, 그 다음에 암이나 여러 가지 정신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또 살펴보면 장내 균 다양성과 시반응성 단백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그 코로나 위중증 단계, 6단계, 9단계 위중증 단계까지 악화된 사람들은 장내의 균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종류의 좋은 균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좋은 균이 10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해균이 증식할 환경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균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 다양성이 면역 기능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킬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의 개수는 1억 개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억 개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면역세포가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근육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이 중요한데요. 근육량이 저하되면 에너지 발생이 떨어지고,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 체온이 0.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체온이 높아지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면역 반응 중에 중요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전쟁터에는 막 그 화기를 많이 사용한다, 무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요. 열이 높아져요.
염증이 생기면 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 없으면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호르몬의 그 분비의 변화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 기저질환이 면역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조건은 네, 영양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영양소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숙면, 또 햇빛, 이런 것들이 다 면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은 그런 의학자 전문가들이 중강강도 60분 이내로 하는 중강강도 이상의 운동이 면역 시스템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력과 신진대사 건강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도를 조금씩 상향시키는 것이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되 짧게 하고 운동 사이에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역시 면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해가 떠 있는 동안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비타민 D도 많이 생성되고, 또 이제 그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제 코티졸의 그런 생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육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입증된 근력 운동의 효과,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부정맥, 대장암, 당뇨병, 고지혈증, 항암, 우울증, 낙상,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그런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이 이 면역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그런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각국에서 암 예방 권고안을 제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암 예방 권고안에 항상 포함되는 거의 완벽하게 검증된 암 예방 방법이 바로 이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충분하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암의 가능성을 20에서 40%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하루에 30분 정도, 20% 라이트로 하면은 하루에 10km 정도 타시는 거를 일주일에 5회 정도만 하면 이러한 암 예방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그 새로 나온 그런 기사를 봤는데, 생애 초기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심폐기능이 높을수록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40%가 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스웨덴에서 1970년대부터니까 4, 50년 동안 한 100만 명 이상을 추적 관찰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게 오늘 아침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유소년 시기에 심폐기능이 어, 좋으면 암 발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심폐기능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중에 되더라도 이제 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면역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C, D, 그 다음에 A도 말씀드렸고, 점막에 도움이 되는 A도 말씀드렸고, 미네랄 중에서 아연과 또 셀레늄,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의 원료가 이제 아연뿐만 아니라 굴이나 망간, 철분도 항산화 효소의 그런 그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네랄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항산화, 유해산소의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그 식물 영양소 대부분의 이제 채소들은 충분히 섭취하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미 네, 그런 역학조사, 추적조사 결과로 어, 거의 100% 가능성으로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양소들을 잘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영양소들 플러스 운동, 플러스 수면, 플러스 또 하나가 뭐였죠? 네, 뭐였나요? 운동과 수면과 햇빛.
네, 햇빛 네 가지,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제 면역 기능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많은 그런 면역 기능에 위협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금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시간 심혈관계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